네, 저희 오늘은 스튜디오의 이승희 편집국장님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네. 연속으로 네. 뵙네요. 어제 그 말복이어서 저희 네. 삼계탕 이야기 했잖아요. 네. 삼계탕 드셨나요? 못 먹었어요. 좀 장염기가 있어갖고. 아, 정말요? 네. 은주 씨도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배가 좀 그러게요. 썰렁썰렁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이 한여름철 음식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요즘은 장염이나 이런 증상이 오면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에 열을 동반하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네. 뭐 괜찮으시죠? 뭐 장염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코로나 안 이젠 걸렸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반갑네요. 그러게요. 네. 네, 사실 컴퓨터 PC 시장이죠. 컴퓨터를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모두 이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도 오직 입소문만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이 다나와 이야기인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나와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 코스닥에는 2011년도에 10년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혹시 컴퓨터 조립 제품이나 노트북 사보셨나요? 네, 저 현재 지금 조립식 컴퓨터로 오. 이용하고 있어요. 혹시 컴퓨터 구매할 때 어떤 경로로 구매를 하시게 되세요? 저는 용산 갔습니다. 용산 가서? 네. 네, 보통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다나와를 통해서 PC, 조립 PC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들을 많이 가격 비교를 해서 많이 사요. 네. 경쟁사는 또 에누리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누리닷컴이요. 여기서 출발이 돼서 각종 가전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 가격 비교를 해서 네. 상당히 그 스마트한 소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다나와가 그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해서 네. 그 인수 티저 레터들을 다 금융회사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롯데그룹과 물밑 협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롯데와의 딜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무산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조건들이라든가 세세한 조건들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네. 공개 매각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예 이제 오픈을 해서. 네. 그래서 인수자들도 M&A 인수자들도 다 나와. 해서 진짜 다 나와. 그야말로 다 나와 네. M&A가 됐습니다. 매각 대상의 지분은 그 오너이자 그 이사회 의장이죠. 네. 성장현 의장이 보유한 지분 30.5%. 네.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한 21.3%를 합쳐서 약 50%가 넘는 경영권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거고요. 네. 현재로서 거론되는 인수자들은 롯데가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손뗀 건 아닌 거죠? 손뗀 건 아니고요. 롯데를 포함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 또 사모펀드들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나와가 지금 왜 매물로 내놨는지에 대해서 네. 편집국장님께서 추측을 해보신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다나와가 매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감염증에 의해서 시장이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네.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고요. 1세대 이커머스 업체죠. 그 이베이 코리아가 최근에 3조 원에 달하는 몸값을 인정받으면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회사를 매각해보자. 이런 그 네.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다나의 그 단점이자 또 장점이 있는데 네. 다나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러 컴퓨터 전자 업체들의 빅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큰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네. 2000년도 이후에 가격 비교를 주력 사업으로 하지만 현재까지 그 외 기타 사업들이 신사업들이 그 진출해서 성공한 부분들이 없어요. 네. 반면에 경쟁사인 에누리닷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컴퓨터 주력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 사업에도 네. 손을 댔기 때문에 약간은 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성장이 이제 그 한계가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그러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가치 절하가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인수합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 치면 가장 좋은 결혼 정년기에 네. 네. 시집을 가자, 네. 장가를 가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또 국내 1호 백신의 소식도 전해졌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면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어제는 그 장중 그 주식시장에 가장 핫했던 기업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의 한호가 모자르는 그 가격 상승폭 30만 1,5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죠. SK 케미칼도 덩달아 20%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더나, 화이자, 뭐 얀센, 에이지가 아닌 네. 진짜 국내산 백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 이름이 GPB510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임상 3상 실험을 이제 계획을 승인받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GPB510이 그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 8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지만 부작용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이 그 GPB510의 기본적인 원리가 단백질 신체 표면 항원 네. 단백질을 신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형태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네. mRNA는 네. 아닌 거죠? DNA 방식의 그런 네. 방식이 아니고 이번엔 네. 또 제조업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네. 임상 3상이 통과됐을 경우 네. 상당히 그 저개발 국가라든가 우리 대한민국도 백신 네. 주권을 네.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런 노다지 사업이라는 평가, 그 긴급 승인 등 뭔가 상용화 시기가 결국 글로벌 제약사와 점유율 싸움 면에서 좀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런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들은 좀 상용화가 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조업 백신 방식은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다만 이제 향후에 이런 델타 변이라든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임상 3상만 통과를 하면 네.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저온에서도 보관이 잘 된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관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개발 국가에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상당히 네. 그 편리성,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네. 임상 3상만 통과를 하면 정말 네. SK도 대박이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대박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국내 최초 1호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어제 이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 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그 GPB510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전 세계적인 그 어벤져스라고 할 만큼 네. 전 세계 제약사들과 자본력이 합세가 됐어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이라고 하는 줄여서 CEPI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연합과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이 합세를 해서 2,50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약 아, 네. 달러로 2억 1,37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네. 또 워싱턴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국제 백신 연구소 등이 함께 R&D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등장부터가 아주 화려했던 그 어벤져스 엔트 멤버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또 올 하반기 IPO 중에 이제 최고의 대우로 불리고 있죠. 카카오뱅크, 또 크래프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웃고 크래프톤은 울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그 어제도 잠깐 그 보도를 말씀드렸지만 그 카카오뱅크 그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2만 원대의 예측 주가를 훨씬 뛰어넘는. 뛰어넘었죠. 네. 어제는 비록 떨어졌습니다. 네. 9.04%가 하락한 71,400원이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증권사는 1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얘기했다고요. 이제는. 네. 그야말로 윗선이 지붕이 완전히 뚫고 하이킥이 아, 네.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카카오뱅크는 그 사전 장외 시장에서 경쟁률이 181대1, 크래프톤은 7.8대1. 상대적으로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 25배 이상 차이가 네. 나는 규모를 보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크래프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네. 배틀그라운드라고 네. 어. 맞습니다. 정말 그 부모로서는 정말 신경질이 날 정도로 너무 싫은 네, 게임이죠. 너무 싫은 게임이에요. 저희 그 기성세대들은 왜냐하면 네. 집에를 가면 네. 이놈들이 배틀그라운드를 하느라고 헤드셋 끼고 헤드셋 끼고 마이크를 누가 카드 계속 하고. 대화를 네. 하면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게임의 내용도 보면 네. 되게 좀 잔인해요. 좀 뭐 크래프톤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고자 말씀드린 거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 네. 있어서 아, 네. 그 배틀그라운드를 보면 정말로 그 초중고생들이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이 맞습니다. 게임으로 상당히 큰 대박이 나서 네.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내가 제가 게임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이 배틀그라운드는 백인,
내지 60인이 진행을 하는 이 배틀로얄 형식의 FPS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람들을 가운데로 모으게 하면서 그러면서 몰이하는 거예요, 네, 가운데로? 아니 몰이를 하면서 싸움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한 팀이나 1인이 살아남으면은 이제 승자가 되는 약간 그런 헝거 게임 게임인데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서든어택 넥슨에서 만든 서든어택 이후로 이런 FPS 게임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어요. 이제 블리자드가 만든 오버워치에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이게 그 배틀그라운드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그리고 진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도 시장에서 흥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이희진 네네. 사건으로 되게 그 유명했었잖아요. 한때 되게 그 주식이 선물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네. 그때 이희진 씨가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블루홀이었는데 그 블루홀이 지금의 이제 크래프톤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크래프톤은 계속해서 이런 그 게임을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풋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냐 마냐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이 주식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중국 이슈가 터지면서 크래프톤이 꽤나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크래프톤이 이번에 카카오뱅크랑 같이 장애기업의 초대어로 시장에선 인정을 받았었는데 막상 상장을 해보고 뚜껑을 까보니까 카카오뱅크랑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통점들이 먼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장애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어졌고요. 공모가에 대한 산정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가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개입해서 공모가를 낮춰라 둘다라는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두 회사가 2021년도에 하반기에 가장 큰 대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이점이 어디서 이렇게 희비를 갈렸냐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유통 물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통 물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주주가 지고 있고 기관들이 지고 있는 주식 외에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그 거래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게 유통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장을 하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약 30%가 넘는 유통 물량이 카카오뱅크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통 물량 싸움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 투매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러면서 장애기업 공모가 청약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주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직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상장이 됐나요? 상장이 됐어요. 지금 상장이 됐어요. 네. 드디어 됐군요. 이제 된다 했는데 드디어 됐군요.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사실 카카오뱅크는 결국에는 은행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 크래프톤은 현재 중국 악재 또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기업의 전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래프톤이 상장되냐고 했는데 어저께 45만 4천 원을 기록했고요. 카카오뱅크 현재 주가가 어제 전일 종가 대비 7만 1,400원입니다.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결국 어저께 장내 출렁거리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에는 1.23%가 올랐어요. 결국은 두 회사의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상당히 그 밴드가 넓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점점 주식 시장은 어디에 수렴을 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카오뱅크가 각종 규제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이 있지만 이런 허들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실적 개선을 해 나갈지. 그리고 크래프톤도 지금 가장 큰 또 악재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이나 리스크예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 간영 신화통신이죠. 거기서 경제참고보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적 아편. 마약으로 수천억 위안 규모의 산업이 성장했다. 그냥 아편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 같은 또 가장 큰 배경에는 크래프톤의 2대 주주가 어디냐면 텐센트예요. 맞습니다. 텐센트가 그 2대 주주인데 지금 중국 시진핑 정권이 뭘 하고 있냐면 국제적인 글로벌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탄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손을 봤던 것이 어디냐? 알리바바. 마윈이 먼저
거의 잠깐 수청이 되다시피 실종됐- 했죠. 네, 네. 그 지금 차 이제- 세대가 이제 텐센트죠. 네, 텐센트 네. 마라톤에 네. 그 이제 손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이런 시류에 같이 휩쓸려서 지금 텐센트가 2대 주인 크래프톤이 문매를 맡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큰 크래프톤이 실적을 내고 있고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차이나 리스크가 어떻게 풀리냐에 네.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근데 또 네. 사실 지금 그 크래프톤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우리나라 그 크래프톤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텐센트에서 자체 개발을 하고서 크래프톤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오. 보급이 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자본 자체를 가지고 오는 데에는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기여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탄압은 하되 제 생각에 아예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그 크래프톤에서 자체적으로 진짜 크래프톤이 만든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또 따로 만들어냈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그래픽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그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이에 따른 견제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이어서 그 또 살짝 불안한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법인 중에 영업이 부실한 기업들이 적지가 않다고요. 상장 폐지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도 떨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암호화폐도 상장 폐지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투자자들이. 네. 주식 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폐지 말 그대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상장 폐지가 여러분들이 혼선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 게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파산하고 그냥 그 코스닥에서 나가기가 되는. 코스피 거래소 나가라고 하는 네. 말 그대로 방패 네. 뭐 이런 얘기죠. 이 그 상장 기업들은 뭐에 가장 그 방패 요청을 받냐면 네. 매년 받는 회계 감사. 네. 감사 보고서의 적정이냐 비적정이냐에 따라서 네. 의견 거절이냐 그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적정은 이 회사가 1년 동안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잘 관리했다라고 네. 도장을 스탬프를 딱 받는 거예요. 이익 실현을 얼마나 네. 했는지 손실이 장기적으로, 많다, 네. 뭐 적다 이 부분이 이슈가 아니라 네. 올바르게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다를 보는 거거든요. 투명성만 네, 우선적으로 투명성. 보는군요. 뭐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잣대를 들이는 데 있어서 올바른 회계 기준과 투명하게 회계 감사를 했는지를 여부를 보는 건데 네. 네. 적정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비적정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의견 거절 말 그대로 이 회사에 어떠한 적정 의견을 줄 수가 없다. 네. 회계법인에서 네. 그다음에 한정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 이 회계 장부를. 그다음에 부적정 네. 대체적으로 감사를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다 못 이게 믿던 장부다. 못 믿겠다. 네. 뭐 이런 의미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개 카테고리 의견 거절, 한정, 부적정을 받으면 네. 의견 일단 거래 정지가 됩니다. 투자자 네, 보호차 네. 안에서.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또 받게 되고 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네, 저희 국내 기업들의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지금 상장 폐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 피카 프로젝트의 상장 폐지 논란으로 업비트와의 한 차례 진흙탕 소송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에는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소송의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일단 가장 요즘 TV 광고도 하고 있죠. 업비트. 네. 주식회사 두나무가 이제 처음으로 피카 암호화폐 25개인가 25종목을 일단 투자 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암호화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송까지 불거진 회사가 바로 피카라는 맞습니다. 코인입니다. 네. 그 회사 이름이 피카 프로젝트고요. 피카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네. 가처분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네. 네. 업비트에서 네. 네. 상폐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거래소가 이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아니냐, 뭐 이 정당한 투자자 보호 조치냐, 이게 맞긴 맞냐 이런 네.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래소의 횡포인가요, 정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은 법원의 최종 심판은 아니에요. 아직 네. 일단 가처분 심판이 기각됐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네. 이 피카에서 어디까지 계속 항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끝까지 대해서 하지 않을까요? 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오늘 판결문과 관련된 내용까지만 살펴보면 네. 일단 피카 프로젝트는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모든 내용들을 다 철저하게 업비트에 다 소명을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업비트에 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시세에 따라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피카를 네. 이벤트 물량으로 업비트에서 요구했다 그래요. 상장될 때. 네. 그래서 그 2억 5천만 원씩이나 그 물량을 이벤트 물량을 줬는데 네. 업비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네. 반면에 그 업비트 입장은 그 돈 다 돌려주겠다 코인 계좌번호 불러달라. 네. 근데 그 피카 쪽에서 불러주지 않고 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러면서 상장 피냐 아니냐의 네. 이야기까지도 네. 불거졌잖아요. 예. 이게 상장피가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예요. 거래소들이 그쵸.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그 검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전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마케팅 비용 아니면 네. 뭐 또 뭐 해외에서도 불법적으로 받는 사례들도 네. 많았었고요. 심지어 뭐 그 전체 통화의 3분의 1까지 요구하는 거래소도 있었다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부정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면 네.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코인들을 계속 상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 약점이 네. 잡혀서 거래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 자체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돼요. 네. 이런 이벤트 물량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받다 그렇죠. 보면 올바른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를 출발하지 못하게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의 이런 좀 자성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 업비트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신고했던 계획에 유통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맞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전혀 지금 거래 내역들이 확인된 바도 없고 소명 과정도 없고 네네. 네. 그다음에 대주주 측의 자금 그 거래 관계들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백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 사실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인 이 업비트와의 소송을 벌이면서 이 피카의 이미지 실추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회복 다시 가능할까요? 근데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신뢰와 네. 보호죠. 예. 네. 투자자 보호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피카가 상장 폐지가 되면 업비트와 피카 측을 떠나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 서로 지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가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면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이 돼야 거래소에 대한 공신력이 올라가고 네.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에 넓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얼마 전 또 K뱅크의 2분기 흑자 전환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러면서 거래소에게 계좌를 내어준 은행들이 현재 수익이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행이 그 올 상반기에 돈을 벌었던 큰 축 중에 하나가 네.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제휴였었어요. 네. 가상화폐 주로 그 거래소 네 곳과 계약 관계를 유지했던 세 곳의 네. 은행 수입이 3개월 만에 2배 급증했대요. 3개월 만에, 네. 1분기 만에. 그다음에 국회 정무위원회 그 윤창용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이 은행 세 곳에서 거래 중인 실명 확인 계좌 수가 6월 말 기준으로 676만 네. 8,078개였습니다. 아, 작년 말 6개월 전에는 133만 6,425개였었고요. 무려 5배 규모가 네. 6개월 만에 늘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네, 그 정말 500%가 어마어마하네요. 늘었고요. 네. 올해 3월 말만 비교하더라도 379만이니까 약 2배가 껑충 뛴 네. 계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이 세 개 은행이 합산된 예치금이 약 7조 원이 넘어선다 그래요. 네. 이 금액도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1조 7,500억이었으면 네. 4배 이상이 불어난 수치고요. 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약 3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덕을 톡톡히 봤죠.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특근법이잖아요. 이 은행은 당장 눈앞에 있는 돈벌이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달 특근법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관리 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들을 충족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이 요구하던 면책 특권을 금융당국이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실명 계좌 수수료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추가 협상이 현재는 진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상당히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네. 코빗 등 4대 거래소도 9월 이후 실명 계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위태위태하네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주식 종목들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유가증권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죠. 네. 이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갔다는 뜻이 뭐냐면 네. 코스닥 작은 집에서 네. 이제는 우리 회사 규모가 좋아지고 했으니까 네. 집을 평수를 더 넓혀서 네.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다 네, 네. 해서 이사를 네, 간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보다는 이제 네. 코스피에 가다 보면 더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회사가 많이 우량해졌구나라는 네. 그런 이제 시장의 인식들이 있게 됩니다. 네, 이 푸르나무 상한과 관련해서도 뭐 랭킹닷컴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혹시 두 분 아나운서는 랭킹닷컴 아세요? 전 몰라요. 또 그게 뭐냐면 닭가슴살 위주로 판매를 하는 다이어트 플랫폼 기업이에요. 아, 이게 국내의 그 개육 시장이라고 하죠. 닭의 가장 처치곤란이 뭐였어요? 닭가슴살이에요. 아, 네, 네, 네. 왜냐면 우리가 닭을 먹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닭다리 많이 먹죠. 네. 전 날개 좋아해요. 날개.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닭다리랑 날개다 보니까 네. 남는 부분은 뻑뻑한 가슴살. 네, 네. 이 닭가슴살이 상당히 그 많이 산적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닭가슴살이 고단백질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특히 아니면 헬스를 하시고 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닭가슴살이 선호가 됐지만 네. 사실 뻑뻑하고 좀 맛이 없다 보니까 닭다리에 비해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닭가슴살이 상당히 많이 그 유통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산적했는데 랭킹닷컴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들 뭐 원팩으로 이렇게 시즈닝을 하든 뭐 예. 이런 양념을 예, 하든 예. 이런 식으로요. HMR 제품으로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연매출이 500억이 넘었다 그래요. 아, 와우.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네. 회사 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네. 소비자들은 건강도 같이 몸짱도 오, 되고 네. 그래서 그 푸르나무가 어떻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실적이 너무 와. 좋게 나와서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의 이승희 편집국장님과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또 유가 증권시장 상황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편집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끝나기 전에 투자 고지 또 한번 해야겠죠. 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의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블록체인 나우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